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정고시 고졸 도덕 강의를 맡은 김철입니다. 화면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25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졸 검정고시를 위한 도덕 강의를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이 도덕의 분야들입니다. 상당히 좀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생활과 그렇게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너무 좀 고답적이고 좀 철학적인 얘기여서 좀 이해가 잘 안 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도덕의 내용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앞으로 저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하나씩 좀 살펴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에 기출이 되었던 문제의 경향들을 한 번씩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어떻게 도덕을 공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노하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5번 동안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강의의 어떤 한 스타일을 맛보기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강의 출제 경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최근 5개년 동안의 도덕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어 왔는지 각 단원별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구석까지 전부 다 살펴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떠한 내용이 얼마만큼 출제가 되었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한 번씩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근 5개년간의 출제 경향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첫 번째 지금 이 도덕에 대한 내용들은 크게 우리가 두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공동체, 도덕적인 문제들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우리 민족에 대한 내용과 통일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이제 현재 사회와 도덕 문제에 대한 내용, 또 청소년 문제에 대한 내용, 도덕 공동체에 대한 내용,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특징들, 정보화와 세계화에 대한 내용들, 또 요즘에 이제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문제에 대한 내용들, 또 도덕 공동체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개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제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덜해지고 있는데 이런 공동체에 대한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갖추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 이제 두 번째에 이제 민족 분단과 통일의 과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통일에 대한 과제는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해방 이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부터 우리 민족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으며, 또 특히 이제 해방 이후에 분단을 겪게 되면서 어떠한 분단을 겪으면서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왔는가, 또 지금의 분단의 상황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관념들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떠한 생각들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통일 한국의 모습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전반적으로 내용들이 좀 큰 단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단락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간단한 기본적인 개념 정도를 묻는 문제들이 여태까지는 출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나는 그런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청소년 문제가 이러한 원인 때문에 나타나는 요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거는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인물학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인물학습에 대한 내용은 출제 빈도가 상당히 좀 낮습니다. 1.2% 정도로 나와 있는데, 최근에 3년 동안의 경향들을 좀 지켜보고 봤을 때 이 인물학습에 대한 내용은
출제가 별로 되질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인물학습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지금 앞서서 나와 있는 단원들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자 같은 경우에 뭐 노자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경우에 나올 때 보면은 이제 뭐 무의자연 사상 뭐 이런 것들과 연계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각 단원별로 우리가 이제 출제 경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25강의 학습을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학습의 구성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의 내용은 우선 입문 단계, 개념 완성 단계, 기출 분석 단계, 실력 완성 단계, 그리고 파이널 단계 이렇게 5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은 일단 이 이론 단계와 실력 완성 단계예요. 기출 분석, 실력 완성 단계. 요 3개의 단계만큼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두시고 가셔야 된다. 왜냐하면 자, 이론을 통해서 일단 내용을 좀 파악을 해두시고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실전 감각을 좀 익히셔야 되겠죠? 또 모의고사를 푸시면서 이제 시간 안배도 좀 해보시면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감각을 좀 익히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종적으로 시험에 임박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마지막 점검, 비법 노트나 쪽집게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나가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학습의 구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25강 동안의 내용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이제 그 25강의 길고 긴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 상당히 궁금하시잖아요. 생긴 건 이렇게 생긴 사람이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궁금하실 테고 하니까 자, 이제 맛보기로 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전부 다 보여드리면 등록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조금만 보여드리는데 오늘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아까 이제 보셔야 될 내용 가운데서 이제 남북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남북한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통일 정책이 어떻게 다른가, 서로 다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통일 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접근 방식입니다. 접근 방법에 대해서 남한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 다르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남한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 어떠한 입장이냐?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능주의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남한이 잘하는 것은 남한이 주도하고 북한이 잘하는 것은 북한이 주도한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좀 장점을 살려가지고 통일을 하자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왜? 남한하고 비교했을 때 자기네들이 잘하는 게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남한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통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기능주의적 접근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최고 통치자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통일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우리 통일합시다 결정 딱 하면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능주의적인 접근이나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정치적인 결단만 있으면 통일을 할 수 있다. 왜 눈치 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다르다 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통일 정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통일 정책도 서로 다릅니다. 남한과 북한은. 자, 남한은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일단 다원주의 사회에 근접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다원주의 사회. 통일 정책도 여러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한 통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북한은 집단 체제입니다. 집단주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통일을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냥 알아서 다 따라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국민의 개개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다원주의 사회의 관점과 국가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집단주의 사회의 정책,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은 우리가 그렇게 다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는 것은 이제 결정 과정입니다. 결정 과정에 있어서 통일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대해서도 남한은
국민적 합의를 중시하는 내용입니다. 통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의사를 묻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뭐 계속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뭐 당이나 수령의 결정에 의해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당이나 수령이 통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하는 거고 하지 않겠다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든 안 원하든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2007년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하룻밤 더 묵어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제안에 대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 거절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저 혼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의사를 물어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께서 그런 것도 마음대로 결정을 하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그것이 이제 뭐 하룻밤 더 안 묵어가는 걸로 끝이 나고 이제 일정대로 돌아오셨는데 그 내용들만 보더라도 의사결정의 과정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요걸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다음에 통일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통일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남한은 이거는 민족 문제이면서 국제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 간의 어떤 이해관계도 풀어야 하지만 우리 한반도를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 미국, 소련, 일본, 중국, 이 국제 강대국들의 입장들도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북한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왜 우리가 그런 강대국이라고 해서 그런 외국의 눈치를 봐야 되냐? 이거는 오로지 민족의 문제다. 남한과 북한이 오케이 하면 그걸로 끝이지 왜 미국의 눈치를 보고 일본의 눈치를 봐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